그리고 문제풀이를 성실히 안 하시면 더 자주 만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왜 화학과에 성격 좋은 애가 없다고 하는지 느끼게 되실 거예요. 자, 제가 얘기 드리지만 화학 전공한 애들 중에 제가 성격으로는 상위 5% 안에 듭니다. 진짜 제가 개런티할 수 있어요. 안 틀렸어요. 네? 아니요. 뭐라고? 밑에서라고? 아니 상위 5%라니까? 자, 그러면 그러고 보니까 여기 운전부들도 있잖아. 자, 운정은 이러나 저러나 해도 정식으로 뚫어서 가는 게 제일 깔끔하게 잘 가요. 자, 그리고 아마 조교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화학은 수능 보기 더럽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조교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하고 화학을 했고 그다음에 고3에 수능 볼 때도 사실 겁나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제가 몇 번 말렸어요. 근데도 화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다른 거보단 이게 나아요. 였었어. 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는 화학을 선택하는 거고 화학 선택해서 끝까지 갈 수 있나요? 하는 부분은 너 2학년 말에 내가 딱 집어서 얘기해 줄 거야. 넌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근데 그래 안 되면 이걸로 하려면 2학년 때 잘 버티시면 돼요. 자, 포인트는 2학년이에요. 그죠? 실망하지 마세요. 걔가 1학년 2학년 들어가기 전에 겨울방학에 너보다 월등히 잘했으니까 그럼 아니에요. 비슷해요. 자, 대신에 학기 중에 좀 세게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의 제기하지 마. 선생님 이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갈 수 있어요. 누나 이 표정이 그 모양이야.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표정은 나빠. 자, 죽진 않아. 증거를 봤잖아. 저번 주에 살아서 돌아다니는 조교를 봤잖아요. 그죠? 한 3, 4년 굴러도 그렇게 살아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답 체크 덜 되신 분들은 오늘 또 얘기를 드릴게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진도 부분 조금 너 왜 이렇게 최애 풋풋하냐 이상하다. 자, 우리 2단원도 숙제를 내지 않았나요? 내가 안 냈었나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었나요? 내가 다른 거 아니라 헷갈렸어요. 미안해요. 자, 네, 잘못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자, 1단원의 오답 체크는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은 66페이지에 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체 발견. 자, 이 부분을 갈 거예요. 자, 뭐라고? 너 최고 어디 있어? 사실 딱 저번 시간에 있었는데요. 너무 무거워서 뺐어요. 내가 수업 안 하는 시간에 어쩜 그렇게 잘 골라서 갖고 오는지 내가 확인할 수 없어서. 가져왔었어요. 가져왔었어요. 씨. 그런 거야. 승현이가 진짜 연대보증까지 써주는 거야? 저 새끼 연대보증 쓰면 후회하실 텐데. 자, 그러면 다음부터는 뭔가 잘못되면 너를 내가 야, 너 걔랑 친하잖아. 이러면서 이 새끼 어디 갔어? 모르는 사이야? 물리 같이 들어가면 돼. 들어요. 물리 같이 들어요. 그래. 뺏기치면 안 돼. 친구한테 뺏기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자, 오늘 며칠이죠? 11일. 자, 승현 왔고, 세연이가 아프고, 준우 왔고, 서정, 준찬, 민기. 세기로 안 부른 사람 뭐죠? 둘, 넷. 한 명 더 있어. 연. 연아. 안 불렀는데 왜 얘기를 안 해? 자, 오늘은요, 그냥 팔짱 끼고 뒤로 누우세요. 자, 괜찮아요. 자, 1단원만 어려워요. 2단원은 정말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자, 저 2단원에 지금부터 긴장해주세요 하는 파트만 잘 넘기면 돼요. 자, 2단원의 고비는 양자역학이에요. 허드슨밖에 안 나오죠. 저도 그래요. 왜 고등학생 때 이걸 가르치라는지 진짜 1도 이해 안 가는데, 그땐 좀 솔직히 거지 같아요. 근데 자, 거기 전까지는요 그냥 화학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전달해주는 팩트를 얼마나 잘 기억하고 그거 가지고 누가 안 잊어먹었나 이거 하는 거라서 2단원 기말고사는요
특히 운전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0명이 100점이었어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너무 슬픈 거는 그거 이상의 난이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렵게 내도 거기서 거기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달라요. 제가 1단원 부분은 얘들아 이거 안 된다고 슬퍼하지 마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100% 시간 부족해요. 자, 그 어떤 친구도 내신에서 중간고사에 시간이 안 부족하다. 그 새끼는 포기한 거야. 풀수 문제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찍고 시간이 남았어. 이런 애 아니면 무조건 못 잘라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의 전략은 일단 첫 번째 가능한 많은 문제를 남들보다 한 개 더 맞춘다. 절대 원점수 나 100점 맞을 거야. 이런 접근을 하시면 필패예요. 필패.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막 모든 내용이 다 내 거 같고 한 방에 눈이 쫙쫙 보이고 이렇게 될 때까지 얘를 보겠다. 자, 100%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얘는 시간 내에 가능한 많은 문제를 그리고 조금 더 확률이 높은 문제를 골라내서 제대로 푼다. 이게 전략이라면 2단원의 기말고사에서는요 절대 안 틀린다예요. 시험 문제 실수 안 한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말고사에는요, 자, 그 질문을 하면 맞습니다. 선생님, 저 문제집 다 풀어서 진짜 다 맞았기 때문에 암기 시험 안 보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쓰레빠 벗어서 때립니다. 왜냐하면 60명이 만점 받는 시험에서 사실 아참은 실수고요. 그 다음에 문제지는 말 그대로 원래 있는 문제를 변형하기 때문에요. 착각하기 쉬워요. 자기가 알고 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내용 중에 부족 부분이 있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는 암기 시험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단원에서 제가 암기 시험 따위 잘 안 봅니다. 앞에 뭐 화학의 유형성? 거기 부분이나 뭐 한쪽 볼까 말까 이런데 쟤는 봐야 돼요. 쟤 공부 안 해서. 자, 근데 다른 분들은 맹간해서 제가 뭐 강요 안 하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들 잘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요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배울 때는 편안하게 배우셔도 돼요. 자, 오늘부터 지금 오늘 할 얘기는요. 들으면 막 납득 가능해. 아, 그런 얘기야? 뭐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얘기입니다. 자, 원자의 구조의 발견입니다. 자, 근데 원자 어떻게 생겼는지는 첫날 제가 다 까발렸어요. 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띠는 원자 핵과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있어. 원자 핵에는 다시 또 실제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와 정기적 성질은 없는데 질량을 가진 자 중성자까지 있어. 뭐 얘기 다 했잖아. 그죠? 자, 근데 오늘 할 얘기는요. 그걸 누가 언제 어떻게 밝혔는데 이거에 대한 디테일입니다. 제가 학교 여러분들 만날 때 제일 짜증났던 부분, 다 지나간 걸 왜 내가 알아야 돼? 뭐 이런 건데, 자, 역사를 배우는 이유랍니다. 자, 과거의 일을 배워서 미래를 배워간다. 뭐 이거래. 자, 그래서 결국은 과학적인 사실의 발전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현재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잖아. 내가 화학이 모든 게 다 밝혀진 것처럼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실은 가설이야.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대한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이 오류가 없으면 받아줍니다. 자, 그래서 무슨 원리 뭐 이렇게 받아들여줘요. 자, 그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후에 어떤 관찰을 통해서 뭔가 이상한데? 라는 게 생기면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원저자한테 물어야죠. 자, 이거 내가 보기에는 당신의 이 이론 중에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만약에 이 사람의 이론으로 이게 설명이 가능하다 그럼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설명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랬더니 어떤 친구 선생님 원저자 죽었으면 어떡해요? 이래. 원저자가 죽으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론합니다. 그러니까 뭐 돌톤의 원자설이다. 돌톤이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됐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돌톤의 원자설을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설명이 가능하다. 그럼 가는 거고요. 안 된다. 그러면 일부는 이렇게 수정이 할까?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의 한계. 자, 저거는 어떤 한계를 가져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 그게 수정된 이유. 그 다음 거 설명 못해서 인 거거든. 그러니까 요 단원에서는요. 일단 순서 누가 먼저야?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원자 모형의 발전 과정. 우리가 알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껍질에 뭐 있대. 자, 이런 부분들이 누가 먼저 밝혔는가.
자, 이 먼저 뭐예요? 변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언급해야 되는 사람은 돌턴입니다. 돌턴의 원자설부터 봤는데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다 배우고 오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착각을 해. 네가 이걸 알고 있다고. 근데 난 너네 알잖아. 너는 절대 몰라 이거. 기억이 없어. 그지? 물어보고 전 배운 적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해. 근데 표본 중3 책에 있어. 그지?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복습을 하고 갈게요. 자, 돌턴의 원자설은 왜 나왔냐? 사실 일단 중요한 건 입자설이라는 사실. 자, 과거에는요. 우리는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인 거니까 동양 쪽 빼고요. 서양에서는 물질에 관해서 두 가지의 견해가 있었어요. 자, 하나는 입자설. 모든 물질은 알갱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를 거대한 애는 조그만 알갱이가 뭉쳐져서 여러 개가 붙어서 이만해졌어 라고 부르는, 우리 당연한 거야. 그지? 근데 그게 뭐 쉽잖아. 근데 과거에는 그 알갱이로 되어 있다 라는 애들과 이 세상은 빈 공간은 없고 꽉 차 있다 라고 얘기하는 연속설 두 개가 팽팽하게 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뭔 차이지 싶은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입자설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뭐였냐면 여기 이제 빈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자, 근데 우리 숨 쉬고 살고 있잖아. 그지? 그럼 만약에 여기에 입자설이 무슨 알갱이로 돼 있어? 그 얘기는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 알갱이로 이루어지지 않은 빈 공간이 존재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 내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안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뭔가 꽉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숨을 쉬는데 만약에 입자설을 주장하는 애들처럼 알갱이 사이라면 내가 하고 또 많이 마셨어. 그럼 어떻게? 그 알갱이가 떨어지면서 내가 마신 그 다음에는 빈 공간이 생기면 나는 죽어. 이거야. 그죠?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알갱이로 되어 있는 거다. 그게 겁나 싸웠거든요. 자, 그래서 입자설을 주장한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의 빈 공간은 분명히 존재한다. 누가 이겼어? 입자설이 이겨지니 연속설을 들어본 적도 없잖아. 자, 그러면 그거 어떻게 증명했냐? 여러분들이 중1 때 배웠던 보일의 법칙. 뭐 되게 당연한데, 자, 거기 보일의 법칙이요. 사실은 입자설 증명하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기체는 압력을 가하면 왜 부피가 줄어? 라고 했을 때, 자, 입자설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기체와 기체 사이 빈 공간을 만든다. 그러니까 압력을 주면 빈 공간의 부피가 줄어드는 바람에 많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연속설은 이거 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게 왜 주는 거야? 꽉 차 있는데 누르면 이 공간이 진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가 얘기하냐 뭐 그 얘기는 좀 나중에 써볼게요. 여기까지 못 가니까. 자, 그러면 어쨌거나 입자 사이 빈 공간이 더 많아서 그죠? 기체는 많이 압축되고 액체는 덜 압축되고 고체는 거의 압축이 안 돼. 뭐 요거를 증명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돌턴이라는 사람은 알갱이 입자설을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원자라고 부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질을 구성하는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있다고 치자. 이거가 결국은 입자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 자, 근데 거슬리죠? 자, 선생님 원자보다 더 잘하고 있지 않나? 왜 못 쪼갠다 그래? 그때는 몰랐어. 알겠는지 나발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 사람 가정을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치자. 자, 근데 이 원자라는 것은요. 같은 종류의 원자는요. 모양, 크기, 질량이 동일하고요. 다른 종류라면 다르다. 자, 이게 왜 필요했을까? 자, 이 사람이 이걸 만들어낸 이유는요. 그때 당시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화학 실험을 해봤더니 반응전의 총 질량과 반후의 총 질량이 항상 똑같더래. 어떻게 알았어? 실험해 본 거야. 실험 몇 번 했어? 1000번? 1000번? 몇 번을 해도 똑같이 결과가 나오니까 질량은 보존된다라는 걸 인정했어. 근데 왜 보존되는데? 그거에 대한 건 못 밝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질량이 보존되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자기 가설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않니? 라고. 자, 그러면 같은 종류가 모양, 크기, 질량이 동일하고요. 원자가 화학 반응을 할 때는요. 원자라는 게 새로 생성이 되거나 소멸이 되거나 또는 전환이 돼 다른 걸로 변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가 변하냐? 파트너가 바뀐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 원래는 수소끼리 붙어 있었고 산소끼리 붙어 있었는데 얘가 파트너가 바뀌어서 산소 하나, 수소 두 개가 파트너가 되고 그러면 산소 여기 어디 하나, 수소는 두 개, 여기 어디 갔지?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이거 뭐 어디 갔든 간에 하여튼 간에 이렇게 남았어. 그러면 여기 있는 개수랑 여기 있는 개수랑 동일하다. 여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상태에서 야 산소끼리 붙어 있든 아니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든 이게 같은 종류면 얘의 질량과 얘의 질량은 똑같아. 그러면 종류 똑같은 애가 똑같은 개수만큼 있어. 그럼 여기 질량, 요거 질량 똑같아. 여기 질량, 여기 질량 똑같으니까 질량은 보존돼. 이게 설명이 되잖아. 그쵸? 이거 봤어? 아니. 그냥 가설이야. 이 사람의 가설. 실험 하나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그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여기서 멈추지 않아 얘가. 자 화학 반응 시에 일정한 개수비로 반응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죠. 수소랑 산소는요 1대 8대 9의 질량비로 반응한다. 자 이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은 물리 반응은 예를 들어 설탕을 물에 녹인다. 몇 숟가락 녹일 수 있냐? 내가 넣는 만큼? 이런 말이야. 그런데 수소와 산소의 반응은요 수소가 아무리 많아도 산소가 8g밖에 없다. 그러면 수소는 1g만 사용하고 나머지 남아. 그죠?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 이거라는 거는 일정 개수로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개수가 모자라면 반응 안 하고 남아. 이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이 사람은요, 이 가설을 통해서요,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완전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인정을 받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자, 과학 논문은 이런 종류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자유과학 논문 보다 보면 되게 마음 짠한 논문 되게 많아요. 실험 데이터가 5천만 개는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얘는 도대체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 뭐 하루 종일 나와서 실험했겠지. 그죠? 그 많은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뭔가 규칙성을 찾아서 이런 거 같아 라고 발표하는 애들 마음 짠합니다. 나 같은 애들인 거지. 자, 근데 어떤 이론들은요 실험이고 나발이고 하나도 아니에요. 그냥 나와 있는 어떤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아이디어, 가설을 만드는 이런 논문들을 보면 진심 궁금해집니다. 얘들은 머릿속에 뭐가 들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문학 충격이란 정말 진짜 진심으로 그게 궁금했어요.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다른 사람이랑 다르다는 거를 알았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있잖아, 왜 천재들은 지가 천재인 줄 알까? 이게 궁금했는데 알았던 것 같아요. 그거 아세요? 이건 뭐 저기이긴 한데 뭐 역사로 치면 명사이긴 한데요. 아인슈타인이 자기 죽을 때 자기의 죽음을 가장 애도했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상대성 이론이 미완성인 건 아시죠? 그죠? 아인슈타인이 원래 잡곡에 사는 인간이라 자기가 상대성 이론 아직 완성하지 못했는데 나에게 2년의 시간만 더 주면 내가 이걸 완성할 것 같은데 나에게 그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인류는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200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 이러고 애석해했대요. 진짜 짜증나지만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았겠죠. 그쵸? 자, 나는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해서 그들의 그 느낌이 뭔지 너무 궁금해요. 혹시 압니까? 그런 느낌이 뭔지? 나는 너 알아? 그래 어느 영역이지? 너 오늘 나와. 자, 내가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는 뭐 인정하는데 특이한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은요 어쨌거나 이 이론을 통해서예요. 자, 원자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어요. 이 사람은 원자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겼어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이 이론을 토대로 하건데 자 가장 작은 입자라 그랬으니까 이 안에 알게인이 더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자 이거 자체가 최소인 입자고
뭐 여기에 빈 공간이 있거나 구성물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야. 빈틈이 없는 구형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놀턴의 원자 모형이라면 한 개는 항상 얘기 들었죠. 그 다음 사람 실험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누구냐면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설명하지 못한다 라는 문제가 생긴다. 자, 톰슨의 음극선 실험은 뭐냐? 자, 아까 얘기 드렸듯이 자, 이 톰슨이라는 사람도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거냐? 아니 마음 짠한 사람이야. 자, 이 사람은요. 마음 짠까지는 아닌데 아마 놀턴을 존경했겠죠. 그죠? 자, 톰슨은요. 저 위대한 톰슨이 원자라는 걸 얘기했어요. 가설을 얘기했죠. 자, 근데 그 누구도 원자를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톰슨이 얘기한 원자라는 알갱이가 실제 한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 진공관에다가 높은 전압의 전극을 연결해서요. 그러면 이 전극에서 무언가 입자가 이동할 것이다. 왜? 우리 전기가 통한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되잖아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뭐 전기 제품이 돌아간다거나 불이 켜진다거나 뭔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럼 거기 뭔가 지나간다는 얘기인데 그 알갱이가 원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실험의 결과 자, 무슨 일을 해본 거냐? 일단 장애물을 설치해봤어요. 장애물 모양의 그림자가 생기더라. 자, 그림자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하면 자, 빛이 지나가는 길에다가 이렇게 장애물을 갖다 놔봅시다. 자, 그러면 빛은 입자라는 거 여러분들 배우셨죠? 그죠? 자, 뭐 여러분 이중성까지 배운 뭐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빛 알갱이가 자, 이렇게 들어오다가 아무도 안 만나면 직진해서 여기 닿겠죠? 그죠? 자, 근데 가다 장애물을 만나잖아요. 그럼 알갱이가 이 뚫고 들어가지 못해. 뭐 튕겨나가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 장애물 모양으로 알갱이가 도달 못하는 공간이 생겨요. 그게 그림자잖아. 그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장애물 모양과 동일한 모양의 그림자가 생겨요. 왜 그러게? 자, 방해받을 때요. 이 경계면에서 얘 방해받았을 때 만약에 얘가 자, 옆으로 볼게요. 이렇게 꺾여 들어갈 수 있다면 도달 못하는 지역이 안 생기거나 아니면 이 장애물과 다른 모양의 왜곡된 모양의 공간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얘는 장애물 모양 그대로의 그림자가 생기더라. 그럼 무슨 얘기야? 저 알갱이가 직진을 한다라는 걸 밝힌 거죠. 그렇죠? 꺾이는 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가니까 아무도 이 내 경로에 아무도 없어? 도달을 하는 거고 방해받았어? 그럼 튕겨 나가는 거고 이렇게 됐다. 자, 두 번째는요. 바람개비를 설치해봤어요. 그랬더니 바람개비가 돌아가더라. 자, 이러면 놀이공원도 아니고 바람개비 뭐지? 싶은 거야. 자, 우리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내가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필요해요. 그걸 매질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전달할 때 시간 받아줘. 자, 이렇게 던지면 에너지도 전달했고요. 그 다음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체인 물질도 수면에서 전달됐어요. 그죠? 이게 운동 에너지. 그죠? 자, 입자를 통한 운동 에너지의 전달은 말 그대로 이 에너지가 물질과 같이 이루어진다. 자, 근데 또 하나의 전달 형태는 뭐예요? 자, 한 번만 잡아주시겠어요? 자, 내가 이 친구한테 에너지 전달하는데 너 지금 죽어. 자, 보입니까 에너지? 얘가 뭔가 변화가 자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친구한테 두 번째 전달한 에너지는요. 에너지는 분명히 이동했어요. 근데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체인 이 물질, 매질은요. 위아래로 진동만 했지 이 친구한테도 안 갔고 나한테도 안 왔어요. 그죠? 이런 에너지의 전달법을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뭐 하는 애냐? 음극선 지나가는데 물질에 방해물가 닿았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진동이라면 에너지가 얘를 흔들 수는 있어. 하지만 얘를 위치 변경을 시킬 수는 없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바람개비가 있었을 때 파동이었어? 그럼 흔들리기만 해. 근데 지금 돌아갔다는 얘기는 뭐야? 운동 에너지가 전달됐다는 뜻이야. 그 얘기는 음극선이 뭐다? 질량을 가진
알갱이다라는 걸 결국은 밝혔네. 그지? 얘가 중요한 게 이것 때문에. 아, 알갱이. 왜? 얘가 알갱이 주장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했단 말이야. 진짜 알갱이가 있어? 그걸 증명한 거죠.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아, 난 드디어 이 사람이 얘기한 알갱이를 발견해서 증명을 했구나. 자, 근데 슬픈 건 하지 말았어야 돼. 자석을 갖다 대는 거죠. 그랬더니 이 음극선이 자석 쪽으로 휘돌아가는 거예요. 자석 근처에 뭐가 생겨요? 자기장. 그쵸? 자기장에 반응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음극선이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멘붕이 와요. 실험을 하면요. 자연과학 실험을 하면 이런 일이 되게 자주 일어납니다. 내가 실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나는 이 원자인 줄 알았어. 그러면 그림자가 생기는 거 내가 예측한 거야. 바람길이 이게 돌아갈 거라고 증명해야 되니까. 자석을 갖다 대면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전기장에 반응 없이 일직선을 가야 돼. 근데 얘가 휘어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나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왔어. 그럼 이제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내일 가서 또 해봐. 모레 또 해봐. 1000번 해봐. 1000번 해봐. 똑같이 나와. 그럼 이제 미칩니다. 얘가 누구지? 자, 여기가 문제가 생긴 거죠. 왜? 쟤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전기 입자는 누구야 도대체? 그래서 다시 실험을 더 해보죠. 대전체를 사용합니다. 그랬더니 플러스 대전체 쪽으로 휘돌. 그러면 결국 음극선은 무슨 전하를 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당신들은 알지. 뭐야? 전자를 발견했구나. 인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이 사람 얼마나 당황했겠냐고. 그지? 나는 원자 밝히려고 했는데 마이너스가 갑자기 툭 튀나와. 그래서 이거를 발표하면요. 자, 뻔해요. 자, 이게 학회에 가서 나 이런 거 실험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온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야, 근데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 아니야? 원자가 마이너스야? 아니. 그럼 네가 발견한 마이너스는 어디 있는 거야? 원자에 어디 있는 거면 원자는 왜 마이너스가 아니고 중성인지 네가 설명해봐. 이러거든요. 이거 환장해요. 실험을 해놓고도 이거를 섣불리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의 할 일은 뭐냐? 이게 도대체 누군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톰스는 이거를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사람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영국 사람은 티타임 겁나 좋아하잖아. 그죠? 티타임에 번뜩 생각이 났겠죠. 자, 푸딩 모형이라고 불리는데요. 푸딩이 뭔지는 아시죠? 디저트의 일종이죠. 그죠? 자, 이 사람은요. 플럼 푸딩 모형을 제시를 합니다. 플럼이 뭐야? 건자두. 자, 건자두 푸딩처럼 원자는 플러스를 띄고 있는 공에 마이너스가 건자두 마냥 쏟아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제안을 해요. 예, 내가 발견한 마이너스 입자를 설명해야 되고요.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아, 그러면 마치 젤리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냥 하얀 젤리에 까만색 건포도를 쏟아가지고, 그죠? 자,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하고 제안을 합니다. 약간 어이없죠. 그죠? 자, 그럼 사람들이 물을 거야. 그럼 플러스를 받나요? No. 근데 어떻게 알아? 원자는 중성이니까. 증명해봐. 그 다음 사람이 그걸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론상 뭐 모순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정해줘요. 이게 자연과학이 되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일 것 같지만 보다 보면 되게 한심한 거 되게 많습니다. 이걸 인정해 준단 말이야?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되게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아이디어죠. 자, 어쨌거나 오류는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줍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사람인 러더퍼드의 알파 산란 실험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자, 이건 금방 깨졌겠죠. 자, 왜? 사실 이 사람은요, 뭐 예기치 않은 결과를 얻은 거지만 어쨌거나 원자가 전기적 성질을 가진 입자로 구성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그 발견자가 뭐라 그래? 플러스도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했어요. 그럼 너 같으면 뭐 하겠니? 플러스 찾아야지. 그죠? 이거는 이제 막 전 세계가 다 몰려서 플러스 찾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죠? 자,
납득이 가지 않니? 제가 일반 역사를 더럽게 못하거든요. 왜냐면 개연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쟤는 왜 폭군이 됐지? 라고 했을 때 뭐 걔네 엄마가 어쨌고 저쨌고 이걸 내가 이해하면 나름 납득이 갈 거야. 근데 제가 세상에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는 아침 드라마예요. 일단 그들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해. 그래서 너무 복잡해. 막 제가 엄마인데 갑자기 엄마 바뀌었네? 막 너무 힘들어. 이제 아침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 근데 그래서 역사도 그래 너무 어려웠어요. 나는 나에게 왕과 왕비와 그 측근들의 관계가 가계도가 너무 복잡한 거지. 근데 화학선은 단순해서 조금 그래도 납득이 갔습니다. 역사 좋아하시나요? 아 좋아. 너도 내 계열이냐? 너도 드라마 못 봐? 저 그 책 좋아하는데요. 제가 최악으로 읽은 책은요. 뭐 일단 그 사람 많이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시간 이딴 거 안 봐요. 사람 이름을 못 외워. 그래서 안 보는데 지금도 몰라. 근데 등장인물 몇 명 안 되는데 내가 기절한 명작이 있죠. 클래식. 저 여러분들 폭풍의 언덕 읽으셨어요? 폭풍이 온다. 읽어보셨어요? 원서로 보셨나요? 아니면 번역서로 보셨나요? 번역서로. 그럼 자기도 같은 경험을 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 폭풍의 언덕을 읽는데 그 번역서를 읽었어. 이만해. 이렇게 줄여놓은 것도 아니고 이만한데 주인공 지금도 아니죠. 내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한 100번 읽은 것 같아. 주인공 여자애고 캐서린이에요. 그리고 그 캐서린의 남자친구 이름이 히드클리프예요. 뭐 노비였죠, 노예였죠. 근데 캐서린이 하인인 히드클리프와 썸을 탔는데 신분의 차이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귀족이랑 결혼을 한단 말이야. 히드클리프는 그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 주변에 맴돌아요. 계속 이렇게 보호를 해주면서. 근데 그 캐서린이 죽어. 근데 죽기 전에 딸을 낳는다? 걔 이름이 캐서린이야. 근데 히드클리프 여전히 살아있어. 그 집의 집사야. 근데 그 집 딸이 또 결혼을 해서 애를 또 낳아. 그 손녀도 캐서린이야. 그래서 이런 증자. 근데 그 캐서린이 막 계속 히드클리프 3대에 걸쳐서 히드클리프는 처음에 할머니하고 썸을 탔고요. 밑에 딸내미는 막 자기 딸내미처럼 예뻐했고요. 근데 손녀도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캐서린이 캐서린이 히드클리프하고 좀 한참 있다 보면 이게 딸인지 엄마인지 헷갈려요 일단. 그러다가 나중에 손녀가 되잖아요. 꿈에 할머니가 나와. 그럼 할머니 캐서린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 일단 설명 없고 캐서린이야. 그럼 앞뒤 문맥을 보면서 얘가 할머니인지 엄마인지 딸인지 내가 유추를 해야 돼.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몇 번을 집어 던졌는데 나중에 오기가 나더라고. 그래서 다시 또 읽고 해서 끝까지 읽긴 읽었어. 그 이후로 제가 명작을 읽는 걸 포기했어요. 이건 안 되겠다. 하필 처음에 그런 걸로 접하셔가지고. 그 전까지 나름 내가 문학 소녀였어. 그래서 국문과 문예창작학과 이런 거 가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라는 걸 중학교 1학년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버렸죠. 그래서 제가 화학책을 집어든 게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이 고난의 행군은 폭풍의 언덕 때문이야. 그렇지?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는 이 내용은 대학 가서 배운 거 진짜 0.1%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화학이 좋아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의 100%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2학년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징징거리지 마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개연성 납득이 가잖아. 나는 플러스를 찾아야 되겠구나. 그죠? 노벨상 받아야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러더퍼드의 알파산란 실험은 무엇을 한 것인가? 자, 플러스를 찾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내죠. 자, 일단 첫 번째, 금을 가져옵니다. 얇은 금박을 사용해요. 부자야? 순금이야? 이러시면 금은요, 가장 전성이 좋은 금속이에요. 전성이라는 말은 얇게 변하는, 우리가 금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금을 가능한 그때 기술로 최고로 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원자 한 층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물론 말도 안 되게 두꺼워요. 하지만 가정은 그래. 자, 그래 볼게요. 알파선이라는 입자선을 사용하는데요. 알파선은요, 헬륨의 양성 자선이에요. 자,
질량은 4쯤 되고요. 플러스를 띠는 입자선. 저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그거 나중에 합시다. 대학 가서 읽으세요. 자, 그러면 이런 질량을 가지고 있고 플러스를 띠는 입자선을 이 금박에다가 촘촘히 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줄줄이 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다가 얘가 맞다면 자, 여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아무것도 없는 이 이제 빈 공간 여기를 교묘하게 지나간다. 그럼 아무도 얘를 방해하지 않으니까 직진하겠죠. 그죠? 근데 가다가 이 플러스 입자랑 부딪히게 되는 순간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플러스끼리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그러니까 밀겠지, 서로. 그쵸? 그러면 플러스끼리 서로 밀어내면 경로가 바뀔 거예요. 근데 알파선이라는 애는 질량이 4나 되니까 이 플러스가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으면 알갱이 하나하나의 질량은 클까 작을까? 작을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서로 밀어낸다 할지라도 알파선의 질량이 여기 있는 플러스 하나 질량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똑같이 확 밀었는데 자, 질량이 얘랑 나랑 하자. 자, 내 질량 커요. 얘는 질량이 작아. 그럼 똑같이 밀면 똑같이 밀리냐고. 아니잖아. 얘는 벙 나가 떨어지고 나는 미안 이러면 되잖아. 그죠? 자, 그것처럼 알파선은 너무 현실적이니? 미안해. 자, 알파선은 조금만 꺾이고 왜냐면 질량 크니까. 그죠? 자, 그리고 어디 갔지? 아, 당황해서 이 플러스 입자는 보이진 않는 뻥 날아갔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입자에서는 살짝 흡수가 됐을 거고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기대한 건 뭐냐면 금박에다가 알파선을 짰을 때 자, 이게 1부는 직진하고요. 1부는 살짝 불절하고 1부는 살짝 흡수되고 불규칙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 거야. 맞지? 그치? 자, 그런데 실험의 결과가 나의 예상과 달랐다는 거죠. 자, 실험의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일단 알파선은 대부분이 직진을 해버리더라. 언제 직진한다 그랬지? 아무도 안 만나. 그죠? 방해 안 받아. 그러면 그냥 저 사이사이로 지나갔다고 하면 되지 않아? 라고 하기엔 금은요 플러스가 79개나 되는 애예요. 그러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직진이야. 그러니까 원자가 저렇게 79개의 플러스가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번 중에 99번이 직진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뭔가 이상한데? 자, 이게 성립하려면 원자의 대부분은 무슨 공간이어야 된다? 빈 공간이어야 된다. 그러면 플러스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알파선의 일부는 굴절을 했어요. 그러면 제로 설명 안 되는 게 뭐냐? 얘 굴절하는 거는 뭐 성립했어. 근데 왜 걔가 너무 작지? 이게 설명이 안 돼. 그쵸? 하지만 플러스 입자가 있기는 하구나. 그죠? 존재해. 그죠? 자, 그러면은 쟤 왜 저러지? 라고 했는데 이 굴절하는 애가 좀 이상해. 굴절각이 매우 크다. 인 거예요. 아까 여기 와서 부딪혔을 때 얘가 조금만 휜다고 생각한 이유가 얘보다 얘가 무거워서 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알파선이 탕 하고 이렇게 크게 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금박에 있는 부딪힌 플러스 입자가 알파선의 플러스보다 훨씬 무거워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플러스 입자의 질량이 상당히 크다. 이 현상을 설명하면 제로. 그죠? 자, 그럼 이 사람이 발견한 건 뭐냐? 원자 핵이 플러스가 있긴 해.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저렇게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공간에 똘똘 뭉쳐 있다. 그리고 질량은 겁나 크다.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모여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현상은 제로는 설명이 안 돼서 그럼 이걸 발견한 러더퍼드는 원자 모형을 제안해야 되죠. 그래서 원자라는 건 어떻게 생긴 거야?를 다시 또 수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로 가요. 자, 플러스는요 아주 작은 공간에 뭉쳐있다. 대신에 질량은 겁나 크다. 그 얘기는 플러스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여도 멀어지지 않고 이 사이에 뭉쳐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주변을 전자가 원운동하는 것 같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행성 모형이라고 불러요. 행성 모형. 자, 마치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지구처럼 내지는 태양 주변에 있는 달 마냥
전자는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얘는 전자가 왜 움직인다고 했을까? 자, 이 사람 되게 대단한 사람인 거는요. 사실 다른 사람이 플러스 원자의 플러스 부분을 찾는 데에만 집중을 했는데 생각보다 플러스 빨리 찾았어. 이 재현성 있게 나왔으니까. 근데 이것만 얘기해도 정말 대단했는데 이 사람이요. 전자라는 게 얘 움직인다 소리 한 적 없어. 근데 움직인다고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움직인다고 했을까? 이거는 뭐 사람들이 물어본 거 아니지만 추적컨대 아마도 저 플러스 입자는 몇 번을 실험해도 비슷하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빨리 결론을 냈는데 하고 나니까 야 그러면 전자는 어딨지?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흡수되는 위치에 전자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흡수되는 위치를 확인을 해본 거야. 그러면 전자의 위치가 여기다 라고 하고 싶은데 실험마다 데이터가 달라. 그리고 다시 실험해. 또 달라. 또 실험해. 또 달라. 한 번도 안 똑같아. 그럼 뭐야? 움직이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원래 전자는 질량이 작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서 도망도 갈 수 있는데 플러스 원자핵이 얘를 잡아당기니까 방향을 바꿔가면서 얘 주변을 돌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이것도 또한 나중에 한계에 부딪히긴 합니다. 자, 두 가지 한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빈 공간이잖아. 이게 질량이 되게 작고 얘 질량 겁나 크지. 근데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럼 서로 끌어당겨. 그럼 질량 큰 놈은 질량 때문에 못 움직인다고 쳐도 질량이 작은 놈은 점점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니? 인 거야. 그럼 어느 순간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부딪혀.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가 소멸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너 원자 없어지는 거 본 적 있어? 없거든? 나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없어진 적 본 적 있냐? 없어. 자, 그러니까 이거 뭔가 이상해. 근데 얘가 맞다면 원자가 왜 안 없어지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100번 연구해서 그럼 이런 거, 야, 그러면 우리 아들이 하는 항상 우기기, 신고. 자, 원자 없어진 적 없으니까 이건 틀려. 그럼 뭐라 그러냐면 엄마, 이게 여기서 여기 가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막 줄어들고 있긴 한데 세상이 태어나서 이제까지 아직까지 여기 도달한 전자가 없는 거야. 그런 말이 되지 않니? 이렇게 주저하는 애 왜 있어? 그죠? 자, 그러니까 진짜 떼쟁이. 그러면 그럼 또 그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가봅시다. 플러스 원자핵이 여기에 있고요. 전자핵이 멀리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생기죠. 그지? 자, 그러면 이 원자핵에 의해서 얘가 끌려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줄어든 위치 에너지만큼 다른 에너지가 늘어야 돼. 근데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늘기에는 얘의 속도는 거의 무한대급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더 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러면 자, 줄어든 위치 에너지만큼 다른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보통은 빛 에너지, 전자기파로 방출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싫어하시니까 초딩, 우리 아들한테 설명하는 용어로 초딩 3학년이야 이제.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100이었다 칩시다. 빈 공간에서 얘가 줄어든 만큼 에너지가 나갈 건데 얼마나 줄 수 있어? 이거는 어느 위치에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100에서 99로 내려갔어. 그럼 1준 방출하겠지. 98로 내려갔어. 그 2준짜리도 방출할 수 있어. 그러면 몇 가지 정도가 방출 가능하겠니? 1000만 가지예요. 뭐 1줄, 1.1, 1.2, 뭐 그러면 1.1113 뭐 이것도 돼. 그치? 자, 그러면 이게 맞다면 방출되는 에너지의 종류는 무한대로 많아야 돼. 그죠? 자, 그럼 그 빛 에너지를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찍어보면 에너지 0.1짜리, 0.2짜리, 3짜리 쫙 붙여가지고 마치 연속적인 띠 모양으로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쵸? 자, 여러분들 1학년 때 스펙트럼 배웠잖아. 그죠? 자, 그럼 그 스펙트럼이 다양한 스펙트럼 다 나오면 뭐로 보여? 연속적인 띠로 보인단 말이야. 그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수소를 스펙트럼을 찍어보니까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 선 스펙트럼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특정 파장만 나와요. 에너지로 얘기하자면 쉽게 1줄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나와. 근데 1.1, 1.2 이딴 거 없어. 2도 없어. 3도 없어. 5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러다가 10줄은 갑자기 또 튀어나와. 그 다음에 11도 있어. 근데
드문드문 나오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본 적 있죠? 그죠? 자, 이 스펙트럼을 설명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한계에 도달하게 돼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노벨상 받고 싶어. 뭐 해야 돼? 이거 연구해야지. 그죠? 자, 그래서 초딩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선생님, 노벨상 받으려면 뭐 연구하면 돼? 야, 그거 내가 하면 내가 받았겠지. 근데 그럼 아무거나 연구하면 돼요? 근데 사실 이런 거예요. 역사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과학계가 관심 가지는 이슈가 존재해요. 그거가 일반인들도 뭐 얘기 많이 듣게 되잖아요. 왜 우리 뭐 얼마 전까지는 대체 에너지에 관한 얘기가 되게 많아. 그죠? 그 전에는 온실기체에 대한 얘기가 많았고, 그죠? 뭐 이런 류의 그죠? 이슈의 흐름이 있어요. 그거 지금 훨씬 복잡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때는 이렇게 그 의식이 흐리니까 아 그럼 이거가 이제 온갖 사람들이 다 이거 연구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이 얘기하겠구나가 돼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은 자 볼턴의 원자설에서부터 입자에 관한 관심만 있었어요. 더 작은 입자가 있을까 없을까? 자 이런 관심만을 가졌었다면 이때부터는 전자가 움직인다는 이 가정 때문에 전자 도대체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움직이길래 이런 현상이 나타나 전자의 움직임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입자를 발견하고 싶은 그 연구는 계속되고요. 그 다음 전자의 운동에 관한 연구가 또 한 파트가 돼버린 거죠. 이쪽 계열이 양자 역학입니다. 이 새끼만 없었어도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었어. 뭐 이런 느낌이야. 그죠? 너무 또 촬영입니다. 자, 얘들아, 내가 링크 보내면 제발 밖으로 놀리지 마. 저작권의 문제가 아니라 잡혀갈까봐.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게 러더퍼드 모형의 형성 모형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는요 58페이지가 아니야. 자, 미안. 지금 67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러더퍼드 모형이 나와요. 그죠? 자, 이 모형의 한계점 두 가지를 메모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잠깐 끊어서 가겠습니다. 책 복사해줄게. 당연히 해줘. 네. 영어요. 아이엘츠? 영어 힘든 시험? 그럴 때 한국 문제가 있네요. 자, 복수한테도 복수를 하는데 진짜.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자, 설명을 일단 좀 더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복사를 좀 더 갈게요. 자, 뒤에 여기까지 내용 설명까지 가고 갈게요. 자, 방금 전까지 얘기 드렸듯이 볼턴의 원자설, 톰슨의 공극전 실험, 러더퍼드 알파설론 실험 여기까지가 흐름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그랬죠. 자, 전자의 운동에 관한 관심을 가지는 영역과 그 다음에 입자에 관한 관심이 계속되는 것. 자, 오늘은 입자에 관한 부분을 완전히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러더퍼드가요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요 의문을 가져요. 의문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 사람이 플러스 입자를 발견하긴 했잖아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지. 원자에 비해서 원자핵이 이렇게 작으려면 플러스끼리 꼭 붙어 있다는 뜻인데 뭔가 이상하잖아. 플러스끼리는 원래 반발력이 작용해요. 그쵸? 자, 그러니까 붙어있기가 쉽지 않은데 라는 이제 생각과 함께 이 알파선의 굴절각에 관한 얘기. 자, 수소와 헬륨은요 전하의 양으로는 2배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알파선의 굴절각은 2배를 초과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제자한테 미션을 주는 거죠. 야, 이거 뭐가 더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오늘부터 이게 뭔지 한번 찾아봐. 그러면 대학 문제. 되게 짜증납니다. 이게 진짜 실제로 그 교수와 그 밑에 대학원생이 실제 배워요. 왜 뭐 사실 대학원생도 합의를 하려면 여러분들 진짜 되게 괜찮은 게요.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내가 뭐 알고 있는 거 너한테 전달해 주잖아. 그럼 이제 그걸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학원생이 되면요, 이제부터는 넌 뭘 해볼 건데? 이렇게 물어봐요. 내 인생 처음으로 그 질문을 받아요. 네, 전 뭘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넌 뭘 할 거니? 이런, 약간 네 꿈이 뭐니? 뭐 이런 느낌이야. 난 오지선다에 가는데, 그치? 오지도 아니고. 자, 그것처럼요, 이제 학사를 마치고 나면 누가 주는 걸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의문에 대해서, 그죠? 근데 나는 일생 한 번도 의문을 가진 적이 없어. 그래서 이렇대, 막 이런데 걔가 하는 얘기 알아듣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죠? 자, 그런데 체드윅은 아마도 되게 그 성실한 연구자였겠죠. 자, 러더퍼드가 아무래도 뭔가 더 있는 것 같다라는 이 힌트로, 자, 체드윅은 금속의 얇은 판에다가 알파선을 쬐는 연구를 계속합니다. 아주 성실하게.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애들이 이제 마음 째는 애들. 자, 어느 날 베릴륨의 얇은 판에서 전기적 성질은 없지만 질량을 가진 입자가 튕겨나가는 현상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체드윅의 지도 교수였던 러더퍼드는 그 사실을 알았겠죠. 보고를 했을 테니까. 그죠? 그러고 나니까 러더퍼드가 번뜩 생각난 게 있었어요. 자, 뭐였냐면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의 실험이었습니다. 양극선 실험이라고 불리는, 자, 1886년도예요. 자, 새 책을 가지신 분들은 68페이지, 그죠? 자, 예전 책을 가지신 분들도 66페이지 보시면은 양극선 실험이라는 게 뭐냐면,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1886년에 유리관에다가 낮은 압력의 수소기체를 채워놓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소는 양성자와 전자만으로 이루어진 입자예요. 그죠? 자, 얘가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을 금속 전극으로 연결을 해요. 그러면 양상자와 전자 중에서 당연히 질량이 작은 전자가 먼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해서 흡수가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입자들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들이 남게 되는 거야.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정정기적 인력에 의해서 끌려가겠지. 자, 근데 여기다가 일부러 구멍을 뚫어놓은 거야. 자, 그러면 이 플러스 입자가 가다가 금속 판에 부딪히면 그냥 흡수가 될 거고요. 이 금속 이 사이 구멍으로 통과한 뒤에 가서 꽉 부딪힐 거란 말이지. 자, 그럼 여기에 현관물질을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구멍과 평행한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빛이 나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실험이 성공했다는 거는 수소에는요,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오니까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부딪혀서 현관물질을 발광시킬 수 있을 만큼의 질량을 가진 어떤 입자가 있다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톰슨의 실험보다도 10년 앞섰으니까 굉장히 놀라운 실험이었어요. 자, 근데 이 실험을 했을 때 사람들은 톰슨하고 똑같은 질문을 했겠죠. 원자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얘가 발견한 입자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톰슨은 그게 좀 어이없든 뭐든 간에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를 띄고 있는 공에 마이너스가 있는 것 같다. 자, 이렇게 아무도 본 적 없으니까 뭐 일단 납득 가능하면 받아주는 건데 골트슈타인은 그거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험을 제대로 했어. 근데 자기 실험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험이 아무리 잘해도 까여요. 인정받을 수가 없어. 네가 뭔지도 모르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거든요. 난리입니다 이거. 그래서 묻혀버렸는데 그 이후에 10년 정도 후에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고 그 다음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발견하고 나서 체드윅의 중성자가 아직 인정받기 전, 그러니까 이 이론이 인정받으려면 사실 이제 저널에다가 얘를 투고를 하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걸 이제 검토를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모순이 없나,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정받으면 이제 퍼블리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러더퍼드는 체드윅이 이거를 인정받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러더퍼드가 이 묻혀있던 그 골트슈타인의 실험에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이걸 다시 꺼내. 그런 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이 모임에서 아무래도 내가 발견한 원자 핵이라고 부르는 플러스가 뭉쳐있는 공간에
볼트슈타인이 실험했던 이 입자가 실제 플러스를 띠는 전하를 가진 입자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이름을 양성자라고 부르자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양성자의 발견자가 누구냐에 있어서 아직도 의견이 달라요. 학계에서. 그래서 실험 자체는 볼트슈타인이 했으니까 볼트슈타인을 양성자 발견자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쪽과 실험을 했을 때 실제 의미는 러더퍼드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으니까 러더퍼드를 양성자 발견자로 인정해야 된다. 이것도 또 주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 한 문제에서 나오면 어떡하나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됩니다. 양성자 발견자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양극선 실험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양성자를 명명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누가 먼저 발견되었느냐? 이런 식의 문장도 나오지 않습니다. 발견된이 아니라 인정된 순서가 누가 더 먼저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인정된 순서는 전자, 원자핵, 그 다음에 양성자가 먼저 인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체드윅의 중성자가 인정받으면서 체드윅은 노벨상 수여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 얘기하면 초딩은 선생님 잘 만나서 노벨상도 받은 거예요? 그렇긴 한데 뭐 굳이 따지면 그렇긴 한데 그죠? 그건 다 아니 뭐 그 집 제자들이 다 받았냐고 그건 아니잖아 그죠? 자 그래서 가장 늦게 인정된 입자는 중성자라는 입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자의 구성 입자의 큰 골격은 갖추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한 장 넘어갈까요? 자 지금 보시면 70페이지 원자의 구조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첫날에 썼던 거라 저 필기 없이 갈게요. 중성 원자는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 원자 핵은 다시 또 양성자 중성자로 나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은 양성자 1, 중성자 1이라면 전자는 184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질량은 전자가 매우 작고 양성자 중성자 거의 비슷하다. 전기적 성질은요 양성자가 플러스 1이라면 전자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양성자 개수와 전자 개수가 동일하다면 중성인 원자가 되는 거고 자, 이 전자라는 놈이 이 입자에서 나가거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전압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이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적 성질을 가진 입자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론하여 원소 기호의 약속을 하죠. 자, 그래서 원소 기호는 원자의 첫 글자를 원소 기호로 씁니다. 자, 겹치는 경우에 두 번째 글자를 소문자로 쓰는 거고요. 자, 왼쪽 아래 쓰는 이 숫자는 원자 번호죠. 양성자의 숫자고요. 자, 그 다음에 중성 원자 상태라면 원자 1 때는 무슨 숫자? 전자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원자 번호고요. 자, 왼쪽 위에다 쓰는 이 숫자는 뭐예요? 질량수죠. 자, 그래서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자, 나온 김에 여기서 하자고요. 자, 여기는 전하량을 표시합니다. 여기 아무것도 안 써있다. 양성자와 전자가 동일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뭔가 이렇게 써있다. 그러면 플러스가 하나 남는구나. 그러면 이렇게만 해놔도 양성자 이거 하나. 자, 여기랑 비교하면 전자는 플러스가 하나 남으려면 전자 10개밖에 없구나. 그쵸? 자, 그 다음 중성자는 몇 개야? 그러면 여기가 중성자로 앞에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12개. 자,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원소 기호는 이렇게 표기하고요. 밑에 보시면 동위원소라고 나와요. 양성자 수는 동일한데 중성자가 다른 입자.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비슷하지만 질량이 다른 입자.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할 때 비유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DNA 똑같은데 체중만 달라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자, 이거가 동위원소고요. 자, 원소들은 동위원소가 일정 비율 항상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량을 얘기할 때는 그 존재 비율까지 고려한 평균 원자량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염소다 그러면 35 질량수를 가지는 게 존재 비율 75%, 그 다음 37 질량수를 가지는 게 25% 존재한다면 평균 원자량이란 상대적
질량 곱하기 존재 비율 100분의 75 더하기 37 질량 곱하기 100분의 25 그 기여도만큼을 고려해서 이렇게 소수점짜리 값을 쓰는데 자 이거 오해하지 말자 그랬어요. 중성자가 소수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원자를 불특정 상태에서 일부를 모았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값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모든 입자의 발견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빠르게 기본 문제만 풀죠 뭐. 자 69페이지 72페이지를 한번 푸시도록 할게요. 내가 채점하고 올게. 채점 이렇게 복사해갖고 올게. 자 여러분들 풀어주세요. 자료를 제가 받아서 다 체크된 걸로 출력해 드릴게요. 선생님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자 69페이지 72페이지 먼저 풀어주세요.
2-1이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전기장 걸어주면 플러스 극쪽으로 있는 걸로 보아 음극선 마이너스 전화된다. 뭐 대놓고 진짜 그냥 예 아니오를 묻는 문제죠. 예스예요. 그죠? 자, 이 그림자가 생기는 걸로 봐 질량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가 아니고요. 이게 뭐의 증거인데 얘 페어를 잘못 맞추면 틀리는 이런 류의 디테일도 가요. 그래서 자, 우리 그림자가 생기는 거는 질량 가진 입자이다의 증거가 아니라 직진한다의 증거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앞뒤가 틀리는 거예요. X. 자,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바람개비를 놓아두면 바람개비가 훼손하는 걸로 보아. 자, 이건 뭐의 증거였죠? 질량을 가진 입자이다. 그쵸? 자, 연계성이 없어요. X. 자, 그 다음에 음극선 지나는 길에 자석 갖다 대면 휘어지는 걸로 보아 전하를 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 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2-1이요. ABC 중에서요. 알파 입자가 가장 많이 도달하는 위치를 써라. 자, 알파 입자 도달한다는 뜻이 뭐예요? 그냥 제일 많이 도달하는 곳? 대부분 직진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경로가 안 바뀐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 C의 위치에서 발견된 원이 C가 뭐예요? 겁나 물질을 크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의 반사되듯이. 그럼 뭐예요? 질량이 되게 컸다? 이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원자 핵 양성자 아니다 얘들아. 러더퍼드 알파산란 실험은 절대 양성자 실험이 아니에요. 원자 핵의 발견 실험이에요. 자, 3번 별표 주세요. 눈여겨보세요. 이게 누구 거 얘기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가는요 점점이 있어요. 자, 이게 뭐야? 푸딩 모양이죠. 자, 톰슨. 자, 나는요 러더퍼드예요. 그죠? 이거 돌고 있어요. 각 모형을 제한한 근거가 되는 구성입자. 자, 가는 전자고요. 나는 원자 핵. 그죠? 조심하셔야 되고. 자, 4-1 수소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형성되는 입자. 양극선을 이룬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아니라 양극선 실험. 양성자예요. 이거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음극선이 이루며 마이너스 전화 띈다. 전자. 자, 전기적으로 중성이며 가장 늦게 발견됐다. 중성자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러더퍼드 5-1이요.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자, 이거 뭐 발견한 거야? 원자 핵. 그쵸? 자, 나의 톰슨은 누구? 전자 최대의 중성자. 그죠? 사람 이름 외우나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어차피 알게 돼 있어요. 네, 이거는 1번에 네, 2번에 1번. 입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꺾여 나가는 어차피 입자는 그냥 똑같이 도달하는 거. 어디 1번? 2번에 2번에 1번. 가장 많이 도달하는 위치는 직진이잖아요. 많이 가장 많이. 자주. 가장 자주 발견되는. 그죠? 네네네. 자, 그 다음에 72페이지. 자, 그냥 저와 같이 갑시다. 심심해요. 자, 1번.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1번. 양성자, 중성자가 원자 핵을 구성한다. 어때? 맞죠? 그죠? 자,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 그죠? 원자 핵은요, 원자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원자 질량의 대부분이다. 그러면 예스예요. 그렇죠? 원자 부피의 대부분? 아니, 부피 되게 작다 그랬어. 그렇죠? X. 전자는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며 질량이 없다. 그래요? 아니요, 질량이 없진 않아요. 그죠? 자, 질량은 매우 작다. 인 거죠. 그치? 자, 그다음 2번이요. 가나다 입자 뭐 뻔하지. 자, 가는 뭐예요? 상대적 전하는 제로. 나는 상대적 질량 1. 자, 다는 상대적 전하량 전자는 마이너스 1. 이러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3번은 별표요. 자, 중요해서가 아니라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한 번은 꼭 봐두시라 해서 별표. 자, 원자 X의 구조. 가운데요. 빨간 거 2개, 하얀 거 하나면 둘 중 하나는 양성자인데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시면 원자라는 힌트를 줬잖아요. 중성 원자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바깥에 전자가 2개잖아? 그럼 양성자도 2개야. 인 거예요. 자, 그러면 빨간 입자가 양성자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질량수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니까 가운데 있는 입자 3개. 그래서 5가 아니라 3이어야 되겠고. 자, 디귿은 원자 번호 2다. 예스죠? 양성자 개수. 자, 그 다음에 빨간 알갱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량의 절대값은 같다. 양성자와 전자니까 똑같겠죠? 예스. 자, 4번은 아까 했고요. 5번 갑니다.
자, A, B, C, D 중에서요 동위원소를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동위원소는요 기본적으로 양성자가 같고 중성자가 다른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양성자도 달라, 중성자도 달라. 걔 무슨 관계야? 아무 상관없는 관계입니다. 그냥 남의 집 일이야. 그쵸? 자, 그러니까 양성자가 같은 거, A와 B가 되고요. 자, 질량수가 뭐예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죠? 자, 그러면 A의 질량수 14, B는 16, C는 16, 그 다음 D는 23. 그럼 질량수 같은 거 B와 C예요. 무슨 관계야? 아무 관계 아니야. 그냥 우연의 일치? 자, 그 다음에 이온인 것은 누구냐? 자, 뭐 보면 돼요? 양성자랑 전자의 숫자 비교하시면 돼요. 자, A랑 B는요 7개로 똑같아요. 중성 원자구나. 자, C도요 8개 똑같아. 아, 그럼 쟤도 중성. 자, D는요 양성자가 11, 전자는 10개. 그러면 무슨 전하를 띈다? 플러스 전하를 띠겠죠. 자, D가 이온이에요. 자, 그 다음 6번 평균 원자량이 얼마냐? 자, 이거는 상대 질량 곱하기 존재 비율인데 선생님 퍼센트로 안 나왔어. 이러지 마시고 10 곱하기 전체 1대 3이니까요. 전체 경우의 수 4 분의 10인 거 1 70 25%인 거야. 그래서 퍼센트로 얘기하잖아요. 자, 더하기 12 곱하기 전체 4개 경우의 수분의 3개의 경우의 수가 이거야. 그러면 11.5 이렇게 내주겠죠. 그래서 자, 나머지 문제 당신들이 풀어. 지겨워. 자, 자료 1, 2, 3, 4 중에서는 자 3번, 4번은 당신들이 한번 고민해와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 거예요. 자료 1, 2는 네가 풀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넘어가서요. 80페이지 얘기를 좀 도입을 가고요. 다음 시간엔 본격적으로 양자역학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웬만하면 아프지 마. 왜냐면 되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현대물리학 파트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그것이야, 그치? 자, 근데 상태까지 안 좋잖아? 그러면 화가 나. 근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양자역학은요. 그래서 내용은 더럽게 어려운데요. 수능에서 못 내요. 왜냐면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 화학을 전공을 해도 1, 2학년들한테 못 가르쳐요. 3학년 돼야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기본기가 잡혀요. 왜냐면 수학이 딸려서. 그래서 선생님 저 수학 잘하는데요? 이러시는 분들 그 고등과정의 저희가 아니라 현미, 전미가 가능해야 됩니다. 현미분. 네, 그죠? 뭐 그런 거 있어요, 그죠?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죠? 자, 어쨌거나 자 걔가 가능해야 명확하게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걔를 샅샅이 다 안다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강의 개요가 뭐고 그게 어떻게 나와서 결론이 뭔지 자 대강의 스토리 정도만 이해하시는 거고 기출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내용은 처음 봤을 때 멘붕인데 문제는 그러고 저러고 내용 하나도 몰라도 풀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이과생인데 그죠? 자, 양자역학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고 뭔 얘기인지는 알고 가야 되지 않게 어디 가서 또 잘난 척은 해야 되지 않니? 그지? 아니야? 또 인성이 너무 달라. 자, 과학을 왜 배워? 그러면 뭐 자연의 이치를 파악하고 그렇게 대답할 이거. 그지? 자,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과학은 왜 배웁니까? 그 중에서도 화학은 왜 배웁니까? 이러면 일단 첫 번째 잘난 척 하려고 배웁니다. 그죠? 두 번째는 사기 안 당하려고 배워요. 자, 요거 잘 배워놓으면 어디 가서 방문 판매에 사기 당하진 않아요. 그죠? 자, 만병통치. 근데 생각보다 많이 넘어가세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많고 이게 지적 수준이 낮아서 교육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속아 도는 거예요. 저희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희 집에 계세요. 아주 그냥 온갖 무슨 소독제, 살균제 뭐 이런 거 아주 정말 덕후니? 막 이러는데 맨날 사다 모아요. 저희 집에 온갖 세정제가 다 있어요. 자,
자, 뭐 만약에 욕실청소다, 곰팡이 제거제, 뭐였더라? 뭐 하여튼 찌든 때 제거제, 먼 제거제 다 열라 쌓아놨어요. 자, 뒤로 돌리면 다 뭐게요? 구연산 내지는 수산화투lum이에요. 그죠? 다 똑같아. 자, 근데 왜 사게? 원리를 모르니까. 그죠? 자, 사기당하지 맙시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나도 사. 자, 이렇게 초창기에는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예전에는 유기화학의 화학원에 들어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뭐 비누화 반응, 뭐 에스테르화 반응,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만들면 화장 비누가 되고 저렇게 만들면 화장품의 립글로스가 되고 뭐 이러면 되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듣다가 나한테 뭐,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은 직접 화장품을 만들어 쓰세요? 아니 샀쓰는데? 그래서 왜요? 그래서 뭐 천연 화장품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나는 방부제 많이 든 게 좋아. 얘기해. 자, 천연, 오가닉. 자, 저 이런 거 극혐합니다. 자, 왠지 알아요? 천연 화장품을 만들었으면 방부제가 덜 들어가고 자연 친화적이긴 하죠. 그러나 거꾸로 얘기하면 방부제가 안 들어간다는 건 생물체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특히 누구에게? 미생물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천연 화장품을 만들어 쓴다 이틀에 한 번씩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곰팡이를 바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보존제 듬뿍 든 걸 사랑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항상 얘기해요. 어머 방부제를 이렇게 열심히 발랐으니까 내 얼굴도 방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선생님 화학약품은 좋은 건가요? 좋지 않아요. 자, 하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써야죠.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고 있으니까요. 내가 아담과 하와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테마. 자, 그러면은 러더퍼드의 알파 산란 실험을 통해서 전자의 움직임에 관한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러면 전자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길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가? 자, 그거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스펙트럼에 관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스펙트럼이라는 것은요, 빛을요, 파장에 따라서 분리해 놓은 띠예요. 자, 그러면 파장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빛은 파동인가요? 예스예요. 그쵸? 전자기가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입자를 통한 운동에너지의 전달은 그 크기를 어떻게 비교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배우셨어요. 뭐 운동에너지다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해서 질량이 크고 속력이 빠를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거 알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진동의 에너지는 어떤 게 크고 작은 거냐 일단 그 구별이 돼야 돼. 근데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감지 장치가 눈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눈이요. 여러분들 저 형광등을 딱 쳐다봐봐. 자, 얘를 보는 순간 넌 1828kJ 에너지를 내고 있구나. 뭐 이게 보여요? No. 그죠? 자, 우리의 눈은요. 사실 에너지를 감지하긴 하는데 그거의 절대값을 측정해서 감지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를 색깔이라는 형태로 감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색깔이 뭐 빨간색, 파란색 이거 구별을 할 수는 있는데 누가 더 큰 에너지를 가지는지는 몰라. 그치?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일단 걔를 유추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파동이라는 것은요 위아래로 흔들리는 진동을 의미합니다. 그쵸? 마음의 눈으로 보면 똑같이 흔들리고 있어요. 응? 자, 그러면 마음의 눈 가능? 잘 그리셨어요. 응? 잘 그리셨어요. 오늘은 좀 잘 그리지 않냐? 어쨌든 자, 이 위로 올라온 부분을 마루라고 부르고요. 아래로 내려간 부분을 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진동의 중심에서부터 마루나 골 사이에까지 거리를 진폭이라고 불러요. 그쵸? 자, 그러면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 또는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는요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자, 그러면 빛은요 얼마나 파장이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에너지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이걸 플랑크식이라고 유도식도 가능해요. 자, 전자기파의 에너지는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에 비례한다. 이 값을 플랑크라는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진동수가 뭐냐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예요. 말 그대로 풀을 들고요. 자, 내가 1초 동안 얘를 흔든다고 생각해보자고. 자, 그러면 1초에 10번 흔드는 거랑 1초에 2번 흔드는 거야. 누가 더 큰 에너지를 전달할 거야? 2번. 2번은 그 얘기
진동수를 헤르츠라고 단위를 만들었을 때 1헤르츠마다 얼마의 에너지를 내는지 플랑크가 그 상수식을 발견해낸 거예요. 알아야 돼? 아니 그냥 단계. 아 진동을 많이 해? 그러면 에너지가 크겠네? 만 구별되면 돼요. 자 그러면 파장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빛의 파장과 진동수는 파장분의 빛의 속도, 이것도 상수값이에요. 속도가 진동수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방출되는 에너지량은요 플랑크 상수 곱하기 빛의 상수, 이게 빛의 속도, 이건 상수값이에요. 그죠? 그리고 파장과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파장이 길다?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네. 그죠? 근데 이거 뻔해요. 자 봐봐. 여기에 여기까지를 자 이만큼을 일정 시간 동안 이만큼 진동했다고 치자고. 그러면 파장이 짧다는 거는요 일정 시간 동안 더 많이 진동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맞죠? 그죠? 여기가 1초 동안 진동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한다면 얘는 1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번 진동했다. 얘가 훨씬 높은 에너지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빛은 방출되는 에너지와 파장이 무슨 관계이다? 반비례 관계이다 라는 걸 이해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에너지가 뭐 1kJ일 때 파장 얼마, 2kJ일 때 얼마 뭐 나오긴 하겠지. 내가 그 값을 계산할 순 없어. 하지만 파장이 되게 길면 에너지는 작은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스펙트럼이라는 것은요, 자 이 빛은 지금 백색으로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의 파장의 빛이 겹쳐지면 우리 눈은 흰색으로 인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원래는 파장이 여러 개의 빛이 합쳐져 있는 걸 갈래갈래 다 갈라놓은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 백색 광을 쫙 분리를 해서 파장이 자 각각의 파장을 가진 애들 그래서 400나노미터에서요 보통 700나노미터 나노라는 말은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예요. 그러니까 요 크기가 얼마냐면 7 곱하기 10의 7승이에요. 그러니까 1m를 10의 7승으로 나눠서 그럼 얼마야? 1000만이다. 그죠? 1000만분의 1로 쪼개가지고 그거 7번. 그죠? 그만큼 진동수를 가지고 있을 때가 가시광선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파장이 645나노미터일 때를 우리가 빨강이라는 빛으로 인지를 하고요. 410나노미터를 보라로 인지를 합니다. 그러면 700짜리 빨강. 그러면 699는 뭐라고 할까요? 조금 빨강. 그죠? 완전 빨강, 조금 빨강, 덜 빨강 뭐 이렇게 얘기지. 그지? 자 그러면 에너지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럼 이게 굉장히 다양한 파장이 붙어서 나올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우리 뭐라고 그러지? 빨주, 녹조, 파남복라고 인지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파장이 이쪽으로 갈수록 짧아지네. 그러면 에너지는 커져. 그죠? 자 그러면 빨강의 에너지가 커요? 보라의 에너지가 커요? 그럼 보라가 큽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떠지? 선생님 벽지를 보라색으로 달면 미친다는데 진짠가요? 생각하시면 이게 파장이 짧아봤자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피곤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미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인지 가능한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불러요. 자, 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짧아도 우리는 인지를 못하고요. 파장이 길어도 인지 못해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 눈으로는 구별이 안 돼. 그래서 기계로만 구별하는데 400보다 파장이 더 짧다. 뭐라 불러요? 자외선. 자, 에너지 커요, 작아요? 커. 파장이 짧으니까 커요. 그죠? 어느 정도 그냥 미생물 죽일 만큼 커요. 그럼 쌤 저는요, 그냥 좀 손상돼. 그래서 만약에 자외선이 눈으로 그냥 투과됐다. 백내장이 오겠죠. 그죠? 자, 뭐해도 그래. 자, 그럼 빨간색보다 파장이 길다. 적외선입니다. 적외선은 파장이 기니까 에너지는 클까 작을까? 작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뭐 선생님 찜질방 갔더니 원적외선 토글방에 있어서 내가 거기 가서 빛을 쬐는데 혹시 피부암에 걸리나요? 그럴 일은 전혀 없어요. 너는 형광등에도 멀쩡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괜찮아 인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요 정도는 자주 얘기가 되는 애니까 요 파장 400에서 700까지 가시광선. 그리고 빨강의 에너지가 작고 보라가 에너지가 크다. 보라보다 더 짧은 게 자외선, 빨강보다 에너지 더 작은 게 적외선. 요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 이외에 파장을 배우기도 해요. 여기보다 더 짧으면 X선이에요. 자, 이거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가져요? 장기를 투과하죠. 물은 장기는 투과하고요. 뼈는 투과를 못해요. 그래서 뼈는 찍는데 사용을 해요. 에너지 크니까 유해하나요? 네. 그래서 방사선 기사가 엑스레이 찍을 때 네 옆에 안 있는 이유예요. 그죠? 그래 쌤, 저 그거 죽나요? 자, 걔는 매일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가 직업이 그건데 매일 노출된다 문제를 일으켜서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나가는 거야. 근데 혹시 취미생활이 X선 CT 찍는 겁니까? 뭐 오늘 좀 심심한데 CT 좀 찍어볼까? 뭐 이래요? 이거 아니죠? 이러면 괜찮아 이거예요. 이거보다 파장이 더 짧아요. 감마선. 자, 이거는 암치료, 방사능 치료에 사용되죠. 자, 이거는 세포를 태웁니다. 그래서 정상세포, 암세포 할 것 없이 다 태워 죽여요. 자, 그래서 방사능 치료하면 머리 빠지고 토하고 이러는 거는 암세포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거부반, 면역 반응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다 구멍 이만하게 뚫은 거야. 그죠? 그럼 여기 없이 살아요? 재생이 되잖아,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암세포를 다 없애버린 상태에서 재생이 될 때 정상세포가 채워지면 치유가 되는 거고요. 암세포가 다시 자란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다시 재발 판정을 하는 거예요. 적외선보다 파장이 더 긴 거는 마이크로파입니다. 전자레인지에서 이제 음식물을 온도를 올리는. 그러면 괴담 있었죠. 전자레인지에다가 음식물을 돌리면 암이 걸린다더라. 자, 가능해? 불가능해. 자, 이게 파장이 적외선보다도 더 길어. 그럼 여기에서 분자 구조가 바뀌어서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만들어진다. 너는 이미 에어리언이야. 말도 안 돼요. 그죠? 자, 그거보다 더 긴 게 라디오파. 그래서 우리 라디오 이제 증폭기 트랜지스터를 만지면 소리가 크게 증폭되잖아. 소리가 들리잖아. 근데 그거 없어도 여러분들을 계속 라디오파 지나가요. 근데 느껴요? 못 느끼죠? 혹시 뭐 오른쪽 옆구리로 89.1을 느끼시는 분들은 정신과에 가보세요. 그죠? 자,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가 80페이지에 있는 스펙트럼이고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의 테마는 왜 햇빛은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은 연속적인 게 아니고 저런 식으로 띄엄띄엄 나오는가, 이거에 대해서 밝힌 것이 보어의 전자 껍질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전자 껍질